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호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3월 24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에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항상 이 시간 동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면 적어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들도 해소가 많이 될 거고. 오늘 장이 굉장히 지루할 거다라는 생각은 지난주부터 사실 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냐면 월말이잖아요. 보통 월말에도 좀 그런 약간의 변화의 흐름이 나오곤 하는데, 이게 분기 말이 겹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흔히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공식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할게 라고 하는 그 기관 투자자들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부르냐면 그냥 쇼윈도에 보기 좋게 꾸며놓는, 그런 마네킹을 꾸미는 것처럼, 장식장을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행위를 본 떠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기 좋게 만든다. 뭘 보기 좋게 만들까? 포트폴리오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 이 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집합 자금을 펀딩해서 이제 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를 확정짓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게 분기, 반기, 그리고 연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기 말, 그리고 연말, 반기 이럴 때 특정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나는 이런 성과를 냈어. 좋지. 이런 동의를 구하려는. 이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유명한, 또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 올라간 종목이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관심이 있고. 예를 들면 하나오션 같은 거,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로 이제 종목을 더 압축해 놓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분기 때 아니면 반기 때, 연말에. 그래서 보통 이제 강세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더 사는 거고, 없으면 새로 사요. 왜냐면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그리고 개별주들, 좀 이름 모를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유명하지 않은 종목, 수익은 좀 났는데 유명하지 않은 종목 일단 청산해요. 왜냐면 그 자금으로 다른 그런 강세 종목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진한 종목은 빨리 치워버립니다.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죠, 그냥. 그래서 이럴 때 뭐냐면 가는 종목만 더 가고 대형주에 자금 쏠리고, 딱 이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지금 장세가 이제 그런 윈도우 드레싱이 오는 장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통 분기 말이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분기 때 우리가 강세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 1분기의 강세장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2분기 초반까지는 랠리가 나와요. 그 랠리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1분기 말에, 3월달 말에 1분기 말에 살짝 눌리면서, 아니면 조정을 받으면서, 또는 지루한 장을 만들면서 4월에 초반에, 2분기 초반에 상승할 만한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때 거의 대부분 시장 흐름이 좋았거든요. 매년. 그렇게 1분기에 좋으면 그대로 그 흐름이 2분기 때까지 쫙 슬라이딩 효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분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지금과 같은 극도의 눈치 장세가 좀 형성될 거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할 일이 명확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쁘게 꾸미면 돼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또 꼭 자금이 기관 펀드 매니저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자금들이 대부분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움직임들을 좀 형성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이슈가 많잖아요. 상관세,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3월 31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될 때 이제 이 증거, 그러니까
증거가 아니고 공매도가 어떤 종목이 나올지 예상을 해보는 게 이제 대차 잔고인데 삼성전자가 역시나 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차 잔고에 대해서는 뭐 오늘 조회를 해보면 대차 잔고는 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삼성중공업의 하이닉스, 이게 대차 거래 잔고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공매도로 쏟아질 수 있는 금액이죠. 공매도로 쏟아진다면 뭐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겠지만 이거는 꼭 공매도를 진행해서 주가가 뭐 타격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공매도가 나오더라도 그만큼 또 공매도는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무차입 공매도는 이번에 나라에서 확실하게 뭐 그 금융 당국에서 확실하게 막는 방법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인 거지 차입 공매도는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겁니다. 과도하게 오른 주가를 내리게 해주고 그냥 거품을 꺼지게 해주고 꺼진 거품만큼 다시 매수가 들어오게.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때 차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그걸 거기서 매도를 던지는 거야. 그럼 그만큼 차익이죠. 그렇게 그 던진 만큼 내려오면 다시 이제 그걸 빌려온 거잖아요. 빌려온 주식을 갚아야 되니까 내린 만큼 다시 매수해서 그 반환을 하는 상납이라고 할 뻔했네. 상환을 하는 그걸 이제 공매도라고 합니다. 또 차입을 했는데 왜 차입을 해요? 주가가 더 올라가면요. 근데 차입을 했는데 더 올라가면 비싸게 그 상환을 해야 되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차입을 딱 해가지고 주가가 뭐 잠시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는, 또는 이게 너무 높아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또는 뭐 일주일 후부터 주가가 꺾일 것이 예상이 돼. 그걸 예상하고 이제 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0원에 차입했는데 얘가 8,000원까지 떨어졌다. 10주를 차입했어. 그러면 이거를 던지고 10주를 그대로 매수해서 상환을 하면 2,000원의 시세 차익을, 내린 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 이걸 이제 공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대차거래 잔고, 지금 당장 이걸 팔아서 공매도 차입을 한 다음에 이 물량만큼을 제거를 해주면 그만큼의 차익을 더 얻는 거죠. 이미 대차 거래를 해서 이 잔고가 남은 것, 상환 수량, 체결 수량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줄긴 했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왜냐면 워낙에 업황이 좋은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뭐냐면 상호 관세죠. 이게 4월 2일부터인데 이거 역시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지난 주말에는 아주 뭐 조용한 얘기를 해줬어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유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도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여러 이슈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가 볼 땐 조용한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월 2일 날 이제 이 관세가 발효가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상호 관세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생각만 하는 거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관세를 해도 우리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목들의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장은 사실 저는 굉장히 너무, 그러니까 제가 지루할 걸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으로 지루했고, 그 지루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매력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외국인과 기관에게 매력적이라는 건데,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이 매매하기에 좋은 장, 지금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발휘하기에 좋은 장, 개인 투자자에겐 지루할 수밖에 없는 장이라는 겁니다. 동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개별 종목 이슈들에 의한 산발적인 등락만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루했다라는 증거는 수급 동향에서 나와요. 지금 매매 동향을 보면
금액이 이상하죠. 천억대가 없어요. 매수도 매도도.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이걸 자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은 매수도 매도도 천억대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공격적으로 매수한 적도 매도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 사고 팔고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뭐 100억을 매도하고 100억을 매수하고 101억을 매도하면 1억 매도로 잡히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오히려 순매도를 보이고 지금 마감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흐름을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눈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동시효과 이제 끝나고 시간의 가격, 시간의 거래가 지금 진행 중인데 눈에 띄는 이 시세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눈치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눌리는 종목, 주도주 중에서 눌리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주도주에서 눌리는 종목들이 2분기에도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증시 역사를 보면은 1분기 때 흥했던 테마가 2분기 때 완전히 소외되고 3분기에 가서 다시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건 시장 상황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 적어도 이번 주는 이런 모습 제가 볼 땐 계속 나오는데 누군가가 한번 강한 시그널을 준다면 달라지겠죠. 갑자기 트럼프가 한 내일이나 모레쯤 상호관세 뭐 25%에서 좀 줄여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시장 화답할 거고 상호관세에 대해서 아무런 협상의 여지가 없다. 밀어붙일 것. 니네들이 대응해? 그럼 우리는 2배, 3배로 보복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시장이 또 급락, 냉랭해지겠죠. 그런 어떠한 강력한 시그널이 없다면 지금 수급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눈치 장세 계속될 겁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이 순매수, 순매도로 잡혀 있다는 거 지금 변함이 없거든요. 거의 딱 똑같아요. 273억으로 줄었고 마감의 가격들이 다시 정해지면서 조금의 변동은 있어도 이 정도 수량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이 뭐 옵션 만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기관 38억 원 순매도했다. 외국인 74억 원 순매수했다는 사고팔고가 똔똔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위에 써드린 대로 개별 종목 이슈들에서 산발적 등락이 나오긴 했는데 뭐 강세 보인 종목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상승폭 반납하고 밀리거나 뭐 상승한 종목이 있다면 그만큼 하락폭을 키운 종목도 있다. 한마디로 재미가 좀 없는 장이었답니다. 자,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와 서비스업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친 합성 PMI가 내일 나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공청회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시작이 돼요. 이 공청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자,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이제 통행료 요거 걷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운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해운 운임료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물동량이 줄겠죠. 물동량이 줄면 이 해운사들은 선사들은 뭘로 먹고 사나요? 운송할 물건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뭐랄까 이 운임료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 운임료의 부담이 한켠에 악재로 있다면 또 하나의 악재로 또 하나의 이제 반대편에 또 하나의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긍정적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통행료를 걷어. 그러면 못 가겠죠. 못 가요. 중국 선사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으로 물량들이 몰릴 것이다. 그리고 중국 선박을 써도 통행료를 내야 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써 있으면 무조건 통행료야. 그러면 일본이랑 한국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 배를 일본이나 한국산 배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조선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해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관세에 대해서 유리함을 취할 수 있는 포지션. 그게 이제 조선 해운으로 몰려요. 그래서 지금 해운주가 내일 무역대표부의 공청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아직 확인할 수는 없죠. 확인을. 왜냐면 공청회가 열린다는 건 여기서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그 결정이 아닌 쪽으로 나오게 된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금액을 조금 줄여준다거나 선박 정도는 용인해 준다거나 뭐 각종 어떤 이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한화그룹에서 기가 막히게 또 받아줬는데요.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 인수하고 미 해군 함정에 MRO 사업 수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조선의 이제 조선 해운 이 두 분야에서 산업 재건 시도를 도와주겠다. 파트너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 해운업 견제 정책을 지지하고 돕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이 되게 화를 내지 않을까? 한화는 중국을 포기하려나? 한화 엔진이 전부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근데 뭐 중국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한화 엔진 아니면 금액 대비 만족스러운 엔진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직은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조선업에 대해서 조선업과 해운업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운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해운주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임의 한계가 있어요. 관세 정책이 공격적으로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확 줄어버리면 운임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아예 배가 안 다니면 어떡해요? 그래서 운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 운임료가 급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필살기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 운임료가 HMM 주가에 나오는데, HMM 주가가 12월, 11월부터 이렇게 해서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M&A 이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 야, 여기 12월에 더 급등을 했었군요. 이때도 인수 얘기가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12월에 이렇게 오르면서 여기 1월 달까지 쭉 상승했었던 이유가 운임료가 갑자기 급증했었어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었던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내보낼 수 있는 물건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다 몰렸어요. 그래서 운임료가 깜짝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운임이라는 건 그만큼 운송할 물건이 많아져야 운임료도 더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에 마비가 오게 되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운주들은 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조선주는 달라요. 일단 중국산 선박을 쓰더라도 여기 얼마인지 나오죠. 150만 달러를 내야 됩니다. 중국산 선박에 150달러. 그리고 중국 선사 선박에 100만 달러인데 이게 톤당 얼마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산 선박으로 중국 선사가 운행하면은 이거는 얘네들은 운행할 때마다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아예 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 선사들이 안 움직이면 중국에서 미국이든 미국으로 가야 되는 물건들은 전부 다 한국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물건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될 거다. 물론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미국에서 수입해서 내수로 돌리는 이 물건의 생필품이든 이 모든 물건들의 총량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89%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이게 사실인지 굉장히 의문인데, 그 정도밖에 교역을 안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89%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미국으로 가는 물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통행료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다른 뭐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교역들은 더 활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행이 돼봐야 합니다. 시행이 돼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해운주들은 오늘 급등하긴 했지만, 자, HMM 급등했죠. HMM 급등했고,
STX 그린로지스가 뭐 상한가인데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한가는 아니었어요. 예측은 할 수 있었죠. 왜냐면 이거는 이 지금 내용, 요 기사에 나온 내용은 벌써 막 한 달 전쯤에 나온 얘기입니다. 좀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도 정말 여러 번 얘기해 드렸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해운주 지금 뭐 해운주는 빅딜 M&A 얘기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HMM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HMM이 SK 해운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결코 호재가 아니거든요. 사업 포트폴리오는 늘어날 수 있어도 지금 HMM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MM은 지금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 국가에서 운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국영기업이 아니고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 게 이미 한번 쓰러진 기업 간신히 살려놔서 주인을 찾아주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가가 낮아야 주인을 찾을 수 있는데 계속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면서 덩치가 커지면 가져갈 곳이 없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운 운임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 공청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일단은 봐야 되겠고 이 결과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막상 거래를 봐야 합니다. 우리 주식 거래 말고 정말 중국산 선박이 이렇게 때렸을 때 수수료를 과연 이제 운임 시세가 어떻게 변동을 하고 또는 상호 관세가 발효됐을 때 전 세계 물동량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BDI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수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호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결코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운주들, 저는 조선주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지만 해운주들도 지금 현재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관세가 제일 문제예요. 해운에서는 해운주들은 관세가 제일 문제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산 선박에 이제 더 큰 수수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산 선박에 이렇게 더 큰 수수료 부과하면 한국산 쓰겠죠. 또는 일본산. 근데 일본 건 배가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 특히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오션 지금 이제 또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주 이후를 볼 거예요. 공매도 생각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 때문에 거품이 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냥 4월 2분기 초반을 전 노리고 있습니다. 6만 원대 와준다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주가 다 갔다 하고 내려가면요 사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일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고 하나그룹에서 조선소를 더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조선사를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적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내려와서 제가 원하는 6만 원대 초반 가격이 오면 야 여기 노란색 박스 쳐놓은 게 내가 이거 원하는 가격으로 쳐놓은 건데 절대 안 주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안 내려왔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절반 물량 남아 있는데 요거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부터 사기 시작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조선주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시장 방향성을 잃고 있는데 정말 쫙 물길을 뚫으면서 그린로지스 상한가 같고 흥하해운 HMM 다 상승했잖아요. 해운주들이 새로운 조선주가 여태까지 대세였다면 해운주들도 지금 이제 빛을 보고 있고 조선주는 계속 빛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랄까 어떤 특별한 현대차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누적 이것에 대한 결과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3천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월달까지 2,130만 대였으니까 뭐 올해 3천만 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단한 기록 솔직히 감이 잘 안 와요. 이 3천만 대가 어느 정도인가. 근데 지금 연간 이 판매 대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 GM 그리고 도요타 여기 있구나. 그리고 포드 여기에 이어서 2년 연속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양사 모두 합쳐서 거의 뭐 한 200만 대에 가까운 한 160, 7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올렸는데
현대차 그룹의 실적인 거예요. 현대차만이 아니고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로 나뉘어서 상장돼 있지만 어쨌든 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사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차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모비스가 있잖아요. 현대모비스까지도 같이 봐야 되고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이 지금 이 현대차가 오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어요. 사실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차라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빛나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현대차의 이 특징은 제가 단 한 번도 가격적인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매수하면 좋다, 이 가격이 목표가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게 굉장히 주가가 무겁습니다. 쉽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고 할 때 가장 기대했던 게 현대차였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움직임이 둔하냐라는 것은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다르잖아요. 현대차는 지금 이게 지금 주가가 지금 여기 2021년에 이거 애플카 만든다고 할 때 급등했던 거거든요. 이때 수준으로 최고점 형성된 거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 안 가요. 성장성. 애플카가 됐으면 성장성이 있겠지만 안 됐잖아. 지금 전기차로 사업 역량 돌리긴 했지만 전기차 업황이 안 좋잖아. 지금 현대차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작년에 계속해서 낸 거는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그리고 이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군요. 믹싱 작업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 고부가가치 차량을 많이 끼워 팔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높았던 겁니다. 이 얘기는 결코 많이 팔렸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냐.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그래서 좀 없지만 주가적으로는 배당이나 기대해야 될까요? 근데 뭐 배당 받으려고 우리가 매매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현대차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현대차 밸류 체인들을 보셔야 돼요. 현대차가 아무리 성장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기업이다. 근데 돈은 잘 버는데 주가적으로는 정체되어 있죠.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잘 가려면 앞으로 더 성장할 만한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주가가 갑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기업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현대차의 그런 미래 가치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봇에서 볼 수 있어요. 현대차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인 이유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스타트업을 인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로봇으로 봐야 돼요. 근데 로봇으로 본다고 현대차 주가가 가느냐? 그게 아니죠. 현대차 로고를 붙여서 로봇을 팔 게 아니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현대차가 갖다 쓰겠지. 이런 방식이 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다르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같다고 봐야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해서 삼성전자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 로보틱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로고를 붙이더라도 삼성 로보틱스이 삼성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삼성전자 산하가 되겠지. 어떤 뭐 모바일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이제 로봇 사업부가 생기겠죠.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는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더디게 가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상장된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지배회사로만 남을 거야. 삼성전자는. 현대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로봇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로봇을 파는 게 아니고 현대차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로봇 판매가 되니까 밸류 체인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협력하는 기업들을 봐야죠. 그런 기업들이 어디냐면 클로봇. 그래서 제가 계속 클로봇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저는 관심권에 두고 있고 지금도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클로봇을 봐야 되고 이런 SOS랩 같은 지금 현재 현대차와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현대차 그룹주를 볼 때 그룹주라고 표현한 이유가 밸류체인들을 보셔라. 현대차와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종속 회사들을 보시면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부분은 딱 이거죠. 현대차는 좋은 기업이고요.
굉장히 탄탄해.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고부가가치 차량을 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업황이 둔화됐지만 전기차로 가는 방향은 안 바뀌어요. 어차피 석유는 언젠간 고갈될 거고 새로운 탈 것이 필요한데 수소나 뭐나 다 해봐야 전기만큼의 효율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 뭐 그러면 뭐 되겠지만 너무나도 큰 대형주이고 성장성에 대한 의문부라기보다는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가 소유한 다른 기업으로의 성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의 방향을 보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걸 보란 얘기죠.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삼성전자를 보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이번에 왕의 귀환을 하면서 쓰는 무기, 3로직스를 보셔라.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그들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매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도 굉장히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설계하는 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칩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HBM은 만들 수 있고 DDR5를 만들 수 있고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서 이걸 결합해서 어떠한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설계 도면을 못 그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퍼를 했을 때 주문 오더를 내렸을 때 그 오더가 온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똑같이 제작을 해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설계 도면을 못 그립니다. 근데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매진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게 바로 퓨리오사 AI고, 메타가 몇 천억을 쏟아부어도 안 됐던 것을 퓨리오사 AI는 해냈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딥시크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메타죠. 메타가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이 AI에 쏟고 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다. 근데 아무리 소프트웨어는 돈을 쏟아도 안 되잖아요. 안 돼.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8천억을 쏟아부었는데도 20억으로 만든 딥시크보다 못해. 그러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드웨어적으로라도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하드웨어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 그래서 퓨리오사를 인수해서 이제 이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했는데, 왜냐면 퓨리오사는 지금 레니게이드라는 GPU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GPU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는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했는데 레니게이드를 보니까 성능 면에서 뒤떨어지지가 않아. 엔비디아 거랑 비교해서 뭐 블랙웰과 비교해서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쓸만해.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자신들이 실패했던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과 연합하면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M&A를 하려고 했는데 1조 2천억 원의 딜을 했는데 퓨리오사 AI 측에서 오늘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형성됐던 종목들이 오늘 오후장에서 일제히 한 10%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 유튜브인지 목요일 유튜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유튜브에서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오늘이 아니죠.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퓨리오사 AI가 메타에 인수되는 걸 기반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인수가 취소되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방에서 수익을 많이 올린 종목은 포바이폰데 많이는 아니죠. 한 번 먹었어요. 한 번 손실 보고 한 번 수익을 냈는데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근데 오늘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대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자금을 단순히 출자해준 DSC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팔려야 돈이 돼. 근데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픽셀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포바이포는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지금 포바이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퓨리오사가 만든 1세대 이제 NPU라고 워보이라는 이 칩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지능형 로봇에 들어가는 칩이고, 지금 2세대에는 AI 반도체로 레니게이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포바이포에 이제 딥러닝 AI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특수 효과다 이런 것들 만드는 원래는 메타버스 쪽으로 엮였는데 딥러닝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화질 개선을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찡 하고 쭉 한번 훑으면 이 화질이 보정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AI 반도체 그러니까 GPU 시장에선 혁신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클릭하면서 화질을 보정했다면 이거는 AI가 한번 쑥 훑고 여기서도 훑는데 자동으로 쭉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하는 속도보다 그냥 단순하게 1000배 빠르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루션 이름은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의 기능으로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의 기능이 이거잖아요. 내가 동영상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뭘 하여튼 검색했어. 근데 그 검색에 대한 사진이나 이미지나 동영상, 유튜브 영상들을 이제 찾아줄 때 화질이 뚜렷하지 않은 거는 검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인식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그걸 푹 훑어서 화질 보정을 쭉 해준다는 거죠. 그 화질 보정을 통해서 영상을 더 상세화하고 아닌 건 버리고 맞는 건 검색으로 찾아준다는 거죠. 성능이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성능이 훨씬 뛰어난 그래픽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퓨리오사 AI에선 GPU를 만들고 포바이퍼는 이 딥러닝 소프트웨어 픽셀을 만들어서 이 레니게이드 칩에다가 퓨리오사의 GPU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냥 탑재하는 거죠. 그냥 탑재하는 거야.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레니게이드를 꽂아서 서버를 만들면 이렇게 자동으로 AI가 영상을 이제 보정을 해서 화질 개선을 해서 찾아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딥시크가 알고리즘 아이디어 하나로 어떤 알고리즘의 방식 하나로 H100, H200, 블랙웰 이런 하드웨어의 성능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레니게이드가 H100, H200, 뭐 B100, B200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지금 포바이퍼에 픽셀이 들어가면서 야, 그 성능은 더 얘가 처리 속도가 더 떨어지는데 왜 얘가 더 잘 찾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포바이퍼가 1.2조의 이제 인수 제안서를 받았잖아요. 거절했어요. 일단 가치는 1.2조, 1조 2천억 원으로 가치는 매겨진 거야. 가치 평가를 받았죠. 베타에서. 이게 다른 기업이면 몰라도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 하나에서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랑 같이 협력해서 그 퓨리오사 AI의 이 능력치를 더 레벨업 시켜주는 기업이 포바이퍼예요. 지금 포바이퍼는 흑자 기업은 아니지만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하고 지금까지 기술 개발한 것이 이제 돈이 돼서 들어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AI 시대 맞아서 지금 포바이퍼가 하고 있는 이 기술, 이 픽셀이라는 기술이 다른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는 달라요. 얘네는 그냥 퓨리오사 AI 창업할 때 돈만 빌려줬기 때문에 별로 뭐 수혜될 게 없어요. 그냥 그 돈만 가져가면 끝이야. 그러나 그 지분만 평가받아서 지분 평가로 가치 평가 받으면 끝인데 포바이퍼는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가 1조 2천억 원이야? 갑자기 포바이퍼도 지금 기업 가치 얼마야? 시가총액 700억인데 퓨리오사 AI가 1조 2천억이야. 야, 그럼 얘네 포바이퍼가 얘네 적어도 능력치 20%를 올려줬어. 그럼 2,400억 정도의 시총은 찍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시총 700억에서 단순 계산으로도 한 3배 정도는 올라야 된다. 한 18,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포바이퍼의 주가 보이시죠? 그 정도 주가가 형성됐다가 내려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포바이퍼를 최근에 제가 뭐 복수하겠다라고 들어가서 수익을 또 보기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퓨리오사가 메타를 거절했어? 그건 포바이퍼에게 타격이 안 돼요. 물론 메타가 인수하겠다라고 한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 주가 조정폭은 불가피하죠. 그러나 얘네의 성장성을 본다면 앞으로 올라갈 길이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레니게이드 그냥 퓨리오사 AI랑만 포바이퍼가 사업하나? 아니란 말이죠. 지금 AI 칩, AI 솔루션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전부 포바이퍼의 픽셀, 이 소프트웨어 기술 이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딥시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딥시크의 알고리즘을 넘어설 수 없으면, 그들의 천재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하드웨어라도 또 집단 지성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x4의 이 제품 픽셀이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VIP방 회원분들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예고를 좀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원래 종목 설명은 길게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다가 손실 중이니까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는 게 이거 없이, 설명 없이 그냥 매수하세요. 근데 수익 나서 팔았어. 종목 설명할 시간도 없었어.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럴 수만도 없고, 그렇게 하면 또 남는 게 없잖아요. 뭘 매매했는지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4x4나 필요사 AI가 상장사면 전 필요사 AI를 샀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AI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AI GPU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필요사 말고 별로 눈에 띄는 데가 없습니다. 몇 군데가 있긴 한데요. 지금 필요사 AI가 인수제안서를 1조 2천억 받았다는 건 가치평가 인정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메타 인수 불발됐어.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면 한번 얘네가 지금 상승을,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상승한 게 요날부터잖아요. 2월 13일부터. 여기 가격대가 여기 6,000원 이하 구간인데 잡아봅시다. 이거 차트는 아직 깨지지 않았거든요. 기술적으로만 설명해보면 지금 헤드앤숄더 그렸어요. 하락 패턴이죠. 헤드앤숄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락이 지속되는 차트예요. 물론 여기서 지지를 어디선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를 형성할 수도 있죠. 근데 전 다시 추세를 형성할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어디 갔니? 여기서 급등할 때 3번의 대량 거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털고 나간 자리라고 확인될 수 있는 2월 17일 자리가 있는데 그대로 추락했죠. 털고 나갔다고 판단해서 끝이야.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변동성 나오더니 이 최고점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것도 가장 큰 거래량으로. 이때 들어온 거래량은 여기서 아무리 빼려고 해도 이거 다 빠져나가는 자리가 못 돼요. 가격적으로 얘를 넘어선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팔겠습니까, 주포들이? 여기 이 가격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다 팔아? 왜? 오늘 불발될 걸 알고? 그랬다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오늘 급락하는데 거래량도 별로 없네요. 자, 여기서 다 팔려고 여기서부터 이런 거대한 재료로 작업하는 비효율적인 주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여기서 상한가가 들어갔다는 데 일단 의미부여 한 번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지켜볼 겁니다. 이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AI 반도체까지 저는 설명을 깔끔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고, 오늘 시장 특징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은 유중 충격에서 벗어난 장세였다. 한화 에어로 한번 보면은 지금 바로 그냥 급등 나왔죠. 뭐야, 너 정지야? 이거 야, 요즘에 넥스트레이드 거래 때문에 너무 헷갈려 죽겠어. 거래 정지가 된 줄 알았네. 지금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7%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중 충격을 하루 만에 없앤 거잖아요. 제가 이거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중을 3조 6천억이죠.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 유상증자가 운영자금,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려고 또는 대출금 갚으려고 이러려고 하는 유중이 아니고 시설 투자 그리고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설 설비를 늘려서 생산 라인을 더 갖추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장이잖아. 크려는 거죠. 이거는 전혀 부정적인 유증이 아니고 긍정적인 유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증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오션도 비슷하게 가는 건데, 왜냐면 한 배잖아요.
다들 이제 한데 엮여 있는 그룹사기 때문에 그 자금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주주가 하나 시스템인가요? 최대 주주가 왜 국민연금공단이 나오니? 주요 주주 하나 에어로스 이거는 국민연금공단만 나오네. 한화 시스템. 제가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의 최대 주주고, 하나 오션을 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 오션의 이제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두 기업의 지배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유증을 해서 조선소를 인수할 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부 돈을 대고 오션이 대고 해서 인수를 하는 거야. 왜냐면 자회사니까 자신들이 인수한 다음에 맡기면 되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유증이 아니라 긍정적인 유증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지금 시장 흐름을 읽어보시면 사실 이번 주는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 2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뭐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 다 끝나면요 또 우리장 옵니다. 매매할 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해운부터 시작해서 하나 에어로 하늘까지 바다에서 하늘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하이테크 기술 기업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를 좀 가지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는 나도 못하겠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설명 그리고 제가 하는 종목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면서 이번 시장 이런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기자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출렁이죠. 저도 성광밴드만 보고 있고 1승은 매매를 끝냈는데 조선 기자재는 당연히 조선주보다 뒤에 가요. 삼성전자가 가고 그 다음 IT가 가는 것, 그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가는 것처럼 조선 기자재는 어떻게 보면 조선주 기자재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갈 텐데 지금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그룹주 그러니까 조선주들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들이 지금 한번 이제 쉬는 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함께 다음 주부터 다시 새로운 2분기가 시작이 되고 이들이 계속 순항을 하게 된다면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당연히 가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는 지금은 허공에 있잖아요. 지지라인 없이 허공에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차라리 높은 가격 27,500원이면 괜찮은데 지금은 지지라인이 좀 애매합니다. 여기 지지라인으로 볼 수는 있겠죠. 24,000원. 과도하게 얘네들도 내려가게 되면 이미 받아놓은 수주 물량에 따라서 얘네들의 실적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실적만 가지고도 다시 주가 회복은 돌아와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 변동성에서 좀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 성광밴드 포함해서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가 얘네들 이 하방 변동성 매수 구간 포획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짚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한번 뭐가 필요하냐면 수봉이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수급 들어왔다 이런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이 시그널이 잡히는 걸 제가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또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매일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도 월요일마다 하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기회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4시 48분이 됐네요. 지금 온몸이 땀에 물들었습니다. 이제 덥네요, 날이. 봄날이 온 게 아니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설명이 잘 된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동시 시청자 수와 조회수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지만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녹화라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되시고 내일 화요일에 뵙도록 하죠. 이번 주는 증시에 대한 너무 큰 기대 이런 거 말고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다음 주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